안녕하세요. 밸런스 북클럽 북클럽장 정민욱입니다. 한 달에 한 권 이세무사가 선정한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이세무사의 중 강의도 듣는 밸런스 북클럽. 이번 영상은 마이클 셀던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2부 영상입니다. 2부 영상은 5장 이마누엘 칸트의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부터 시작합니다. 일부를 안 보신 분들은 일부로 넘어가서 보고 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5장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칸트는 도덕형 이상학에 기초해서 공리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덕이란 행복 극대화나 그 밖의 어떤 목적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대신 도덕은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 초반에 정의에 대한 3가지 접근법을 소개해드렸죠. 복지, 자유, 미덕. 칸트는 복지와 미덕은 어느 것도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와 도덕을 자유와 연관시키는 두 번째 접근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가 내세우는 자유의 개념은 아주 엄격합니다. 자유로운 행동은 주어진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즉,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사물은 할 수 없는 선택을 말한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다. 인간을 전체의 복지를 위한 도구로 보는 공리주의가 옳지 않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살펴라.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동기다.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면에 숨은 다른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칸트는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의무 동기라고 했습니다. 의무 동기는 옳은 이유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 동기가 아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그 행동이 어떻든 도덕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이익뿐 아니라 자신의 바람, 욕구, 기호, 식욕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도 마찬가지라 주장합니다. 칸트는 이러한 동기를 경향성 동기라고 명명해 의무 동기와 대조시킵니다. 의무 동기와 경향성 동기에 대한 논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인간 혐오자. 이타적인 사람들이 타인에게 동정심을 느껴 그들을 도우면서 쾌락을 느낀다고 할 때, 칸트의 견해로는 동정심에서 나온 선행은 아무리 옳고 친절해도 도덕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의무 동기가 아니라 개인의 쾌락을 위한 경향성 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렇다면 도덕적 가치가 있는 의무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합니다. 이타주의자가 인간에 대한 연민이 식어 인간 혐오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냉정한 영혼은 남을 돕는 데 관심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계속 도왔다. 오직 의무감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제야 처음으로 그의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 칸트는 이 논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옳은 일을 하며 쾌락을 느낀다고 해서 그 행동의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쾌락을 느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옳은 행동이라는 이유로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에 기초해서 거짓말을 부도덕한 행위의 최고 사례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 집에 숨어있고 살인자가 그 문 앞에 와서 친구를 찾는다고 가정할 때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행위 아닐까? 칸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 이에 프랑스 철학자 벤자민 콩스탕은 그러한 비타협적 입장을 문제시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살인자 같은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살인자에게 거짓말하는 행위가 잘못인 이유는 살인자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 회피할 수 없는 발언에도 진실을 담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엄연한 의무다. 그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이 아무리 큰 불이익을 입는다 해도 그렇다. 좀 이상한데요? 칸트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마이클 셀던이 그의 주장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칸트의 철학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이며 예시를 제시합니다. 친구가 옷장에 숨어 있는데 살인자가 문 앞에 있는 난처한 상황. 당연히 살인자가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들 말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당신 앞에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없다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1시간 전에 저 아래 가게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라고 진실이지만 그를 오도할 수 있는 말. 칸트의 관점에서 두 번째 계획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만 첫 번째는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떤 도덕적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대답이든 두 번째 대답이든 살인자를 속이려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철학에서 이 둘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선이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한다는 의도는 갸륵하지만 목적에 따라 의도가 좋다고 해도 예외를 인정한다면
도덕법의 절대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진실이지만 상대를 오도할 수 없는 발언은 이 절대성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계약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가상의 계약으로 입법자들에게 국가 전체의 뜻을 통일한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질까를 고려해 법의 틀을 짜도록 하기 때문이며 각 시민에게는 동의한 듯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집단적 독인하는 가상의 행위가 모든 공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릴까요? 이게 뭔 소린지 칸트는 가상의 계약이 어떤 모양인지 혹은 이것이 어떤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2세기가 흐른 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가 이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존 롤스의 대답은 6장에서 이어집니다. 6장,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 미국인은 대부분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 사실 미국 사람 중에 헌법 준수에 동의한 사람은 귀화한 시민, 즉 시민권을 받는 조건으로 충성을 맹세한 이주민들 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하라는 요구도 심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할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우리 정부가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설립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존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초적 합의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말 그대로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누구든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는 것이 롤스가 생각한 가언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퇴를 했는지, 문제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명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모른다면 힘과 지식이 동등하고 처한 위치가 똑같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계약 대상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원칙이라고 상상해보자. 이런 조건에서 맺은 계약엔 강제나 속임수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계약 조건이 무엇이든 동의라는 미덕만으로도 그 조건은 공정할 것이다. 그런 계약을 상상할 수 있다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의 가언 합의라는 롤스의 생각에 도달한 셈이다.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가정, 즉 무지의 장막은 원초적 위치에 필요한 힘과 지식의 평등을 보장한다. 누구도 상대의 사회적 지위, 상대의 장단점, 상대의 가치와 목적을 모른다는 점을 보장함으로써 하다못해 무의식으로라도 거래의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롤스의 가언 계획에 담긴 도덕적 효력을 평가하려면 실제 계약의 도덕적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두 사람의 거래에서 합의 조건이 공정하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다시 말해 계약은 두 사람이 정한 조건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계약 자체만으로는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실제 계약은 도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당신과 내가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 계약이라도 공정한 계약인가? 두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가를 항상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계약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별도의 공정성 기준이 필요하다. 법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합의만으로 의무가 생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익이나 도움을 주고받은 후에 의무가 생길까? 이 논쟁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계약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한다. 실제 계약은 자율과 호혜라는 두 가지 이상을 실현하는 한 도덕적 무게를 갖는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자율과 호혜라는 이상은 불완전하게 실현된다. 이래서 합의의 도덕적 한계가 드러난다. 즉 어떤 경우엔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먼저 합의만으로 부족할 때, 예로 축구 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은 축구 선수들과 카드의 가치에 대해 동생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더러는 동생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제안했다. 형은 유리한 카드를, 동생은 잘 몰라서 그냥 교환. 이런 경우는 아무리 동생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도덕적이진 않죠. 두 번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때, 흉의 집과 유리닦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 흉은 에든버러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다. 그는 집을 친구인 제임스 보스웰에게 임대해 주었고 보스웰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보스웰에게 임대받은 사람은 집을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흉과 상의도 없이 사람을 불러 일을 시켰다. 집을 수리한 사람은 일을 끝낸 뒤 흉에게 청구서를 보냈다. 흉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절했다. 그는 집을 수리할 사람을 부른 적이 없었다.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집을 수리한 사람은 흉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집은 수리해야 하는 상태였고 그는 수리를 마쳤다. 이익을 봤다면 애초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흉의 집 수리 예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무리하게 강요하는 판매 전략이나 다른 부정적인 경우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80, 90년대 초반 뉴욕시 유리닦기가 사람들을 위협했다. 이들은 유리를 닦는 고무 밀대와 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빨간불에 멈춰선 자동차를 덮쳐 대개는 운전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앞 유리를 닦은 다음 돈을 요구했다. 근데 흉의 집을 수리했던 사람이 주장한 이익에 따른 의무론을 바탕으로 한 요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구걸 행위의 차이가 모호하다. 루돌프 줄리아니 당시 뉴욕시장은 이 유리닦기들을 체포하라고 경찰에 명령했습니다. 또한 롤스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론 시각은 재능과 노력에 대한 관점에서 이슈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롤스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론 시각은 재능과 노력에 대한 관점에서 이슈를 야기했습니다. 롤스는 타고난 재능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의를 능력 위주로 해석하는 논리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은 경우는 어떨까? 빌 게이츠, 마이클 조던, 비록 재능은 타고났지만 그러한 노력의 대가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롤스는 노력도 혜택받은 가정 환경의 산물일 수 있다고 대답한다. 노력하고 도전해서 소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는 의지조차도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다. 성공의 다른 요소들처럼 노력 역시 스스로에게 공을 돌릴 수 없는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 분명 노력하려는 의지도 타고난 능력과 기술 그리고 선택 가능한 대안들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타고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할 가능성도 높고 셀던이 가르치는 하버드 학생들은 노력에 대한 롤스의 주장에 맞닥뜨렸을 때 상당수가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입학을 비롯해 자신이 성취한 일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도덕적으로 임의의 요소들 덕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력해서 얻은 대가마저도 도덕적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정의론을 많은 사람이 미심적인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롤스는 도덕적 자격을 분배 정의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사회가 가치를 두는 자질 역시 도덕적으로 임의성을 띈다. 나는 의문의 여지 없이 나만의 재능을 가졌다고 외친들 내 재능으로 얻은 포상 역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우연에 좌우될 것이다. 중세 토스카나에서는 프레스코 벽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우대받았다. 21세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그렇다. 내 기술이 결실을 많이 맺고 적게 맺고는 사회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렸다. 어떤 자질이 사회에 기여하느냐는 그때그때 사회가 어떤 자질을 높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 우리가 가진 풍부한 자질을 높게 평가해주는 사회의 특별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이자 자만이다. 롤스는 우리가 그러한 요소를 다룰 때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자고 제안한다. 롤스의 정의론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론은 미국 정치 철학이 아직 내놓지 못한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옹호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 분명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7장에 이에 대한 다양한 논쟁거리가 나옵니다. 다음 7장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대 자격.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호부드.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학교에 입학하여 3.8학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텍사스 최고의 법학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냈고 입학시험에서도 꽤 높은 점수인 83점을 받았으나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백인인 호부드는 입학을 거절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합격생 중에는 그녀보다 대학 성적과 입학시험 점수가 낮은 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 대학원은 입학생의 15%를 소수 집단에서 뽑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논쟁의 요지는 취업이나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정의로운 것인가,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인데요. 이에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지지자들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시험 격차를 조정한다. 표준화된 시험에서 존재할 수 있는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논거가 재밌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표준화된 시험에서 백인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의 학업 성취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표준화된 시험을 이용하려면 학생의 가정, 사회, 문화, 교육 배경을 고려해 점수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강남 부유층에서 자라서 사교육을 풀로 받은 학생이 받은 80점과 시골에서 학원 한 번 안 다녀본 학생이 받은 75점. 점수는 강남 학생이 높지만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시골 학생이 더 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근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과거의 잘못을 보상한다. 보상 논리. 소수 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 근거는 거센 반박에 부딪힙니다. 보상받은 자가 애초에 피해자가 아니고 보상하는 사람 역시 과거 잘못의 책임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 풍요로운 휴스턴 교회에 사는 흑인 학생이 그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호브드보다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가? 세 번째 근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다양성을 증대시킨다.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데요. 다양성에 근거한 논리로 공동선을 앞세웁니다. 첫째, 학생들 사이에 여러 인종이 고루 섞여 있으면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둘째, 불리한 여건의 소수 집단 학생들을 교육시켜 핵심 공직이나 전문직에 진출해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지역 발전과 공동선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호브드한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겠네요. 이런 다양성의 논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원칙적 반박, 인종별 우대 정책은 편견과 불평들을 줄이기보다는 소수 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을 손상시키고 인종 간의 긴장을 높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백인들의 분노를 촉발한다. 현실적 반박. 현실적으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이번 7장에서는 이 논쟁 외에 추가로 인종별 우대 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인종 분리 정책과 반유대인 커터제, 백인 우대 정책도 가능할까? 정의와 도덕적 자격을 분리할 수 있을까?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런 논쟁들에 대해 마이클 셀던은 칸트와 롤스의 철학은 좋은 삶에 대해 경쟁하는 서로 다른 시각들로부터 중립적인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으려는 가감한 시도였다고 했습니다. 다음 8장, 정의와 도덕의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제8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부 텍사스에 있는 앤드루스 고등학생 1학년생 켈리는 인기 있는 응원단원이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아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였지만 응원단원으로서 켈리의 열정은 뜨거웠고 미식축구 선수들과 관중은 경기장 사이드라인에서 활약하는 그녀에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응원단에서 방출됐습니다. 응원단원과 그 학부모들의 촉구로 응원단에 남아있으려면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비롯한 엄격한 체조 훈련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켈리의 어머니는 켈리가 박수 가치를 받는 것을 시샘해서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 사례는 두 가지 질문을 끌어냅니다. 하나는 공정성 질문. 응원단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켈리의 응원단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응원단원이 되려면 공중회전과 다리 일자 뻗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적으로 관중을 열광시키는 대표 기술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켈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은 응원단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혼동한 데서 나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응원단의 진짜 목적은 애교심을 높이고 관중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켈리는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관중에게 활기를 불어넣는다면 응원단의 목적을 잘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분노에 관한 것. 응원단원 학부모들이 느낀 분노는 켈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그런 영예를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딸의 뛰어난 능력을 보며 느끼던 자부심을 조롱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응원단원으로서 필요한 기량을 앉아서도 발휘할 수 있다면 공중회전과 다리 일자 뻗기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영예의 가치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원들이 보여주는 체조 실력은 더 이상 뛰어난 응원 기술의 필수 요소가 아니게 된다. 켈리 응원단의 논리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둘째,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은 무엇인가? 능력이나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분배되는 대상에 달렸다. 정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분배 대상과 그것을 분배받을 사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등한 사람에게는 대상들을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어려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의 평등인가?
답은 우리가 무엇을 분배하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덕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최고의 플루트를 배분한다고 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가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의는 능력에 따라, 연관된 탁월성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플루트 연주의 경우 연관된 능력이란 플루트 연주 실력이다. 만약 이때 정의가 부, 신분, 외적 아름다움, 운 같은 다른 기준에 따라 차별된다면 부당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재화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적론적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폴리스를 이루는 시민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여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다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민주주의도 정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치가란 시민 개개인의 각자 역량을 발휘하여 전체 공동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지닌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큰 논쟁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과 노예의 본성은 시민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제 옹호 주장을 보며 그의 목적론적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적론적 사고가 당시의 편견 때문에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책에서 셀던 교수는 노예제 옹호가 그의 정치 이론 전체를 퇴색시킬 오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예제를 옹호했다는 사실이 그의 목적론적 사고가 틀렸다는 증거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그 자체에는 노예제를 비판할 근거가 가득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노예제가 정당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노예제가 필요해야 한다입니다. 폴리스에는 분업이 필요했고 시민들이 모여 공동선을 심사숙고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기에 노예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본성이 노예의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었습니다. 노예의 역할이 본성에 맞아 그것이 정당한 조건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노예는 누구의 본성에도 맞지 않는지. 노예가 본성에 맞는 사람이 없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노예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예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인 노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될 수 있는 특질이 있다면, 그리고 이성적 사고를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이성적 사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준만 된다면 그 사람은 천성적으로 노예다. 그리고 누가 노예에 적합한지 판별하는 방법까지 생각했네요. 노예로 잘 살아갈 사람이 누구이고 노예 역할에 분노하여 도망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다뤄야 한다면 그는 분명 노예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자유주의 정치론에 따르면 노예제는 강요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목적론에 따르면 노예제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서 부당하다. 즉, 강요는 부당함의 증상이지 부당함의 근거는 아니다. 노예제의 부당함은 텔로스와 적합성이라는 윤리 안에서 완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정도 그렇게 설명한다. 텔로스와 적합성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는 선택과 합의라는 자유주의 윤리보다 직장에서 더 엄격한 정의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닭 가공 공장의 작업 라인에서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오랜 시간 해야 하는 위험한 직업에 대해 롤스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변을 할까요? 롤스라면 합의 당시 양측이 처한 주변 여건이 공정한 상태에서 노동이 자유롭게 교환되었을 때만 정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였다면 그 일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본성에 맞아야 한다. 너무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 사람이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라면 본성에 맞도록 일을 재조정해야 한다. 9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성심의 딜레마.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 외에도 독일의 유대인 학살, 호주의 원주민 문제, 과거의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시각에서의 논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과거의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사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과할 필요는 없으며 사과할 수도 없다는 논리. 사과한다는 것은 결국 부당행위의 일부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이다. 내가 하지 않은 행위를 내가 사과할 수는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사과할 수 있단 말인가. 노예제 배상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논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죠. 한 공화당 의원은 나는 노예를 소유해 본 적도 없다. 또한 누구를 억압했던 적도 없다. 왜 내가 보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지 않은 행위를 내가 사과할 수는 없다. 이는
도덕적 개인주의의 입장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에만 구속된다. 인종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떼어내고 나를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라 생각한다면 그 같은 역사적 부당함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있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자유에 대한 도덕적 개인주의의 견해가 옳다면 공식 사과에 대한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셀던은 이런 견해의 문제를 느끼고 공적인 삶의 근본 특징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네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샌델은 맥킨타이어의 주장을 끌어들입니다. 바로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맥킨타이어는 서사라는 관념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의 삶은 서사적 탐색과도 같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의 기원이 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다. 과거를 안고 태어났는데 개인주의자 방식. 나는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해 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 자신을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시도와 같다. 맥킨타이어의 시각.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맥킨타이어의 시각은 인간을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과거의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과 확실히 대비된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장, 정의와 공동선. 10장의 처음은 자유주의적 중립 정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민의 정체성과 도덕적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케네디는 자유주의적 중립을 옹호한 반면 오바마는 신앙 친화적인 공적 이성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건전한 정치적 직관을 드러내며 이를 거부했다. 자유주의적 중립에 대한 반박 사례로 낙태와 배아줄기세포 논란, 동성혼 사례를 들며 좋은 삶을 두고 대립하는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그 사례로 배아줄기세포 연구 논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는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초기 배아라도 이를 파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해야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연구로 당뇨병, 파킨슨병, 척수 손상 등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과학은 종교와 이념에 방해받아선 안 된다. 배아줄기 세포 연구 허용 문제 역시 어느 순간부터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도덕적, 종교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정의하는 데 있지 우리만의 도덕률을 명령하는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은 샌델의 정리가 들어갑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샌델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삶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하기 위해 정치담론 4가지를 제안하며 이 책을 마치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식, 희생, 봉사, 장려. 두 번째, 시장의 도덕적 한계 공론화. 세 번째,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에 초점. 네 번째, 도덕적인 참여 정치. 이렇게 2개의 영상을 통해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려운 내용이 많았지만 다양한 정의 이론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밸런스 북클럽은 매달 한 권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선정한 책을 읽고 매달 한 번 줌 강의로 이세무사님의 책에 대한 인사이트 강의도 들어보는 밸런스 금융 독서 커뮤니티입니다. 참여하실 분은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